이 코스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JP모건에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대 8,5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고,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8,000포인트까지 올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보면 7,500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보다 7에서 8%만 더 올라가면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초죠. 1월 정도에 JP모건이 코스피가 올해 7,5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는데요. 오늘 벌써 보면은 고점 기준으로 7,500포인트를 도달을 해버렸어요. 당시에 이런 낙관론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작년에도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특히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1월이 돼서도 가장 다른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올해도 이 상승 트렌드를 코스피 쪽이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관측과 여기에 더해서 이거를 기저하는 논리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잘 부합이 됐죠. 오히려 조금 가파르게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월까지 이 코스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JP모건에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대 8,5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8,000포인트까지 올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보면 7,500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보다 7에서 8%만 더 올라가면은 8,000포인트도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각 그 증권사마다 그 목표 가격, 그 가이던스들을 보면은 뭐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간다, 뭐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7,500에서 8,000포인트까지가 거의 목표 지수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된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좀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소화를 해나가면서 7,500포인트, 8,000포인트를 간 것은 괜찮은데 조금 가파르게 올라온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손익비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좋은 내용들,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온 7,500포인트, 8,000포인트는요, 하방 지지가 조금 탄탄할 수 있습니다. 왜? 숫자가 확인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손익비가 왜 안 좋게 되냐면 여기서 호재가 떠봤자 기대감이 충족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둔탁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커요. 반면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악재가 조금만 터져도 하방으로 변동성이 크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즉 호재에는 둔한데 악재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 손익비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증권주들이 단기간 안에 가파르게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도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즉 증권주들이 단기 이격도를 또 크게 벌릴 때가 시장의 또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친 낙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특징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5월에서 10월까지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11월에서 4월까지는 시장이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5월이 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ell in May, 5월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시장 격언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945년도 그 S&P 500, 미국의 S&P 500을 기준으로 나타났었던 패턴이에요. 항상 일정하진 않지만 대부분 그죠? 평균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1월에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고요. 12월에는 뭐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 보너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또 이제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1월이 되면은 사실 1월은 앞으로의 비전 발표나 이런 것들이 기업단에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낙관론들이 많이 팽배를 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세금 보고 기준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 4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4월 말까지 이 흐름이 좋아요. 계절적으로. 그러다가 이 4월 말이 지나고 5월부터는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기존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들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그 2016년부터 거의 10년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5월에서 10월 시장이 11월에서 4월 시장보다 좋았었던 것도 상당히 빈번해요. 그래서 이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수
수를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세린 메이가 맞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가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언제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전쟁이 반도체 사이클을 막지 못한 것은 분명하죠.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노조 파업 리스크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CT그룹에서도 이 파업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막 그 고정비, 인건비 지출 때문에 이익률이 깎일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되게 무한하게 만들어 버렸죠. 최근 흐름을 보면. 지금은 실제 시장에서는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과하게 조금 낙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노이즈가 이 메모리 사이클, 이 긍정적인 긍정 회로, 희망 회로를 좀 꺾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미래에셋 증권에서는요,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지금 뭐 4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가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7일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5월 7일인데 이번에 나왔어요, 새로.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2026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는 이 HBM4, 이 4 때부터는요, 이 삼성전자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때문에 이 기존의 그 경쟁사들 대비 이 격차를 오히려 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BM4 이 6세대 이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때부터는 기술적 우위를 점해가지고 뭐 빅테크, 엔비디아를 포함한 고객사들에서 가장 뭐 하이닉스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서버용 DDR5라든지 뭐 낸드, SSD 이쪽에 대한 그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모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이드로 계속 수혜를 보는 거고 어쨌든 이 HBM4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그 이익률, 마진율이 지금 70%가 넘어가죠. 근데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40%대에 있었는데 전성기 때 50%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HBM4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됐을 때는 이 전성기 때 영업이익률 50%대로 안착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들이 현실화가 되어 가면은 40만 전자를 향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 메모리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캐픽스 투자 지출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가면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대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사이클 단에서는 우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띄워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지나친 낙관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불과 2달도 안 돼서 2배나 올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외국인들이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싸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고부가 메모리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HBM 쪽에서도 어쨌든 지금 그 시장 점유율 70%를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매출 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6월 7월이 되면은 그 ADR 그 미국 쪽에 상장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봤을 때 하이닉스를 보면 상당히 싸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메모리 그 대장주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이크론의 주가랑 하이닉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하이닉스가 월등히 싸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2027년 가이던스를 보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그 포워드 EPS 기준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27년 그 포워드 EPS가 37만 원입니다. 주당. 근데 마이크론이 현재 110불에서 120불 정도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이거를 115불로 딱 자르고 계산을 한번 했을 때 하이닉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37만 원을 딱 나눠서 보면은 포워드 PER이 4.3이 떨어집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오늘 그 간밤에 666불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이 115불로 딱 나누면은 5.7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고 그죠. 고부가 메모리 매출 비중도 훨씬 높은데,
이 주가를 딱 놓고 봤을 때,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보다 싸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SK 스퀘어까지도 이제 이 수급 흐름이 지금 넘어가서 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SK 스퀘어는 그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넘게 가지고 있는 지주사예요, 지주사.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죠. 모회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PER이 훨씬 더 낮죠,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논리까지 나오고 있냐면 SK 스퀘어를 사는 것이 하이닉스를 조금 더 싸게 담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상관관계라고 있죠.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가 같이 가는지 그 상관계수를 재면은 지금 98%까지 잡힌다라고 하고요. 기존의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한 60%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게 25%까지 축소가 된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조금 금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싶은 게, 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싸다라는 이야기지 마이크론도 싸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로 이제 매력 있는 가격대인지 여부는 또 따로 띄워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물론 저도 좋은 방향으로 보고 싶긴 하지만 단기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점이 있고요. 조금씩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게 더 리스크가 없는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지나친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나친 낙관은 조금 피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자, 열을 잡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죠. 어쨌든 AI 산업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력 소모도 더 많이 필요하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면 이게 발열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GPU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요. 더 많은 GPU가 필요해요. 더 좋은 성능의 GPU가 필요하죠. 호프칩에서 블랙엘에서 베라루민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GPU도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심하겠어요? 발열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 GPU의 그 기존 기판을 보게 되면 뭐예요? 실리콘과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열 전도성도 좋아요. 그리고 발열에도 강하죠. 그죠? 근데 단점이 있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 플라스틱 쪽은 열 전도성 괜찮아요. 그리고 발열에 취약합니다. 가격은 싸지만 발열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죠. 그러면 발열에도 강하고 전도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유리 기판이 아무래도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유리 기판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율 안정화라든지 고객사 인증 지연 가능성이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그러니까 숫자가 잘 찍히는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반도체 사이클이 수급이 돌지 않습니까? 섹터 내에서도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 숫자가 먼저 찍히는 쪽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 장비가 필요하니까 장비 쪽들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소재 부품이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PCB 쪽 기판이 올라가다가 마지막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이 피날레로 가요. 그래서 가장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유리 기판 쪽까지 다 수급이 돌게 되면은 이 반도체 수급 사이클이 한 바퀴 다 돈 것이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은 항상 그랬다라는 점이고요. 지금도 이게 부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과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계를 아예 늦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현재 그 반도체 ETF, 미국에 상장된 ETF인 SOXX 있죠. 이거 이제 포워드 P를 보면은 현재 10년치를 딱 봤을 때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과열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RSI 지표를 봐도 그렇고 MFI 지표를 봐도 그렇고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이런 어떤 반도체 대표 ETF들도 상당히 과열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메모리 수요 있죠.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죠.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맞는데 이 수요 증가폭 대비 주가가 기대치 때문에 더 많이 상승을 해서 이 계류율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어떤 축소,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다 매도하고 뭐 숏을 치고 반도체 뭐 인버스 ETF를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죠. 지금 아무래도 가장 메가 트렌드, AI의 메가 트렌드는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그리고 그 중심에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뭐 공매도를 한다라든지 숏을 친다라든지 인버스를 잡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다만 제가 하는 말은 이 수요 대비해서 주가의 괴리율이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반도체가 수요가 올라가지만 계류율이 커질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그 PER로 딱 봤을 때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점 가치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던 쪽으로 시선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메모리 반도체 쪽을 봤을 때 PER이 여전히 낮지 않습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가 안 돼요. 그만큼 실적이 잘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블이라거나 뭐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인 매력도가 올라가기 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대가 높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축소해서 수급을 이제 비중을 다른 이제 섹터, 매력적인 섹터나 종목으로 우리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리스크를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HBM3라든지 HBM3 이쪽에서는요, 공급자 우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없어서 못 팔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평균 판매 단가인 ASP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 6세대 HBM4 때부터는요, 고객사,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설계에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맞춤형 제품 비중이 높아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용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낮아진다라는 말이고요. 맞춤형이 올라가면 이 고객사들의 어떤 협상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조사들 있죠. 메모리 제조사들의 마진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차세대 이제 HBM,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으로 넘어갈수록 공장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럼 수율을 잘 잡기 위한, 그러니까 불량품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수율이지 않습니까? 이 수율을 잡기 위한 비용은 올라가는데 ASP, 그러니까 마진은 떨어지니까 매출 사이즈는 점점 커지는데 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인터뷰 때 하이닉스가 현재 그 마진율이 72%, 영업이익률이 72%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진이 점점점 차세대 HBM으로 넘어갈수록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이제 이익률이 꺾인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리스크로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AI 키워드 안에서 저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보면은 반도체가 안 갈 때 최근에 어디가 강했는지 보면 광통신 쪽이 강하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이 강했습니다. 다 AI 인프라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도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광통신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밸류 봤을 때는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사실 이렇게 매력 있는 이제 광통신 섹터 내의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만 물론 전력 설비, 전력기기 쪽에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 지금은 많이 주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담아가는 전략도 물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AI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 아직 많이 못 오른 쪽들이 좀 있습니다. ESS 쪽도 사실 가다 말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많이 못 오른 이 피지컬 AI 쪽이 저는 조금 매력도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저는 여전히 매력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수급 흐름이 조금 저는 재밌게 봤는데 현대차가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자, 이유는 아틀라스의 새로운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장 후반엔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도체 쪽에서의 수급이 분산이 되면은 기존에 못 가던 쪽에서 수급이 들어 올라간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장 후반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니까 현대차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쪽도 제가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상승률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왜? 시장의 시선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대한 쏠림이 매력도가 조금 꺾여가지고 분산이 될 때는 뭐 현대차라든지, 그죠? 현대차를 필두로 한 피지컬 AI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쪽이라든지 또 ESS 쪽도 매력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데 오히려 전쟁 전후로 많이 못 오른 조선 쪽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래도 포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7,500포인트를 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일마다 신고가를 찍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불과 한 달 혹은 두 달 전보다 매력도가 그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기회를 조금 모색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스피가 막 7천 올라오고 막 8천 가까이 가다 보니까 1만 시나리오, 2만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조금 신박한 논리, 새로운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사실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보게 되면은 저도 주식을 꽤 오래 해봤지만 포모를 못 이기는 경우에 항상 크게 손실을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또 와요. 시장은 항상 많은 기회를 내포하고 항상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조금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오히려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조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잘 투자 전략을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